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의고사 점수 잘 나오셨어요? 네, 지금 점수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잘 나오면 계속 그걸 유지해야 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달리기 해도 뒤에서 잡으러 가는 게 더 쉬워요. 맨 앞에 도망 다니는 것보다는. 점수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틀린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주입니다. 법령을 다 했고요. 지난주에 법령 했던 게 8문제 정도, 오늘 하는 게 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중개 보수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에서 2문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은 오늘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암기 프린터 27번에 보면 포상금이 공인중개사법에 포상금이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이 있습니다. 시험에 각각 한 문제씩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암기 프린터 52번에 보면 19가지 수수료 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협회는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회원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회원 가입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자, 그 다음에 지도감독 행정처분 등록 취소 업무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지정 취소 사유 요거 시험에 2문제 행정형벌 질서벌 합해서 2문제 4문제 나옵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건데 그래서 요거는 암기 프린터의 16번 20번 18번 19번 8번에 있습니다. 3년에 3천만 원은 21번 1년에 1천만 원은 22번에 있고요. 암기 프린터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아마 23번인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26번에 있습니다.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암기는 계속 반복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건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실거래 가격 신고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인데 부동산 등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부동산 등을 신고하는데 즉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인 부동산에는 해당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인 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신고하지 않는다. 그럼 뭘 신고하냐?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매매, 공급계약 신고합니다. 매매만 신고하고 교환계약이나 승여계약 이런 것들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고요.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되고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검증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인데 그 검증체계에 의해서 검증을 하는 사람은 신고관청이고요. 그 다음에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은 신고관청 국토부 장관입니다. 위반 시 제재가 3년에 3천만 원,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 10% 이하 가태료,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는 없는 제도인데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리니언시 제도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는 광역시 경기도 안에 있는 군지역은 신고 대상이지만 광역시 경기도 외의 군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충청남도에서 강의를 해보니까 충청남도가 15개의 시군인가 있던데요. 의외로 군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서천군 그런 데는 군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경기도에 있는 군은 전부 신고 대상입니다. 양평군 신고해야 됩니다. 주택만 신고합니다. 상가, 토지 임대차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주택만 신고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이상이 아니라 초과만 신고합니다. 초과만. 30일 이내 당사자 공동 신고하고요. 원칙. 그다음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 주택임대차 신고는 개업공개사는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해 줄 수는 있습니다. 역시 신고관청이 하고요. 해제신고도 거래 당사자에게 해제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준용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한다, 간주한다 같은 말이죠. 주택임대차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이 있고요. 그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은 1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하죠. 1개월 이내인데 요건 2개월 이내.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은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는데 요건 전액 시군구재원으로 충당을 한다. 암기 프린트 27번에 외국인 특례 특별히 예외다.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 지금 하고 있죠. 최근 2년 이내에 신생아가 태어났으면 그러니까 지금 한 3살짜리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죠. 2년 전에 났어도 지금 대출해 준다는 이야기면 2년만 안 넘었으면 최근 2년 이내에 태어났으면 그 신생아 특례 특별히 예외적으로 대출 금리를 낮게 대출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득도 뭐 한 2억까지 부부 합산 2억까지인가 대출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 특례입니다. 특별히 예외. 이것도 외국인 특례인데 여기서 외국인 특례는 혜택 주려고 특별히 예외를 두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규제하려고 특별히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만 신고하는데 외국인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계약, 증여계약도 신고해야 됩니다. 60일 이내 안 하면 300만 원 이하가 되려. 계약 이외의 원인, 상속, 경매, 뭐 판결, 환매권 행사 이런 것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요.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권자는 장관 또는 시도지사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5년 범위 내에서만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 이게 오타네요. 유상계약 및 예약입니다. 사진 좀 찍어보세요. 유상계약, 무상계약, 증여계약은 토지거래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유상계약만 허가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는 사전 허가 미리 받아야 되고요.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반 시 무효입니다. 허가 안 받으면 무효고 무조건 허가받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준 면적 초과입니다. 암기 프린트 32번에 있는데요. 주거 미지정은 60제곱미터, 상업 공업은 150제곱미터, 녹지 200,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가받습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 주택용지, 복지시설, 편익시설, 농지, 임야, 농업, 임야 뭐 전부 2년입니다. 사업용 토지 4년, 현상보존 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고 허가 안 받으면 무효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약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자, 그러면 370페이지 우리 교과서 37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략적인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다시 이제 370페이지 맨 밑에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1, 2, 3번 용어 정의가 있는데 우리 책하고 저하고 약간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게 거기 370페이지 맨 밑에 외국인 371페이지 그 외국인에 대한 정의는 전 뒤에 따로 해놨어요. 외국인 특례에서 외국인의 정의를 따로 해놨다고요. 그래서 책하고 우리 교과서하고 편제가 제 강의 교환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저는 외국인은 안 해놨잖아요. 지금 외국인은 외국인 특례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기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입주권 분양권 즉 결론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신고 대상물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중개 대상물인 부동산에는 해당되지만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매매계약 공급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자, 그 다음에 매수인과 매도인이 거래 당사자다. 이 말은 매매계약만 신고한다는 뜻이에요. 외국인도 매매계약 했으면 신고해야 됩니다. 외국인도 포함이니까. 그 다음에 임대차 신고인데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이 신고합니다. 외국인도 주택 임대차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 우리 교과서 371페이지에 있는 외국인의 용어 정의는 저는 외국인 특례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 대상 계약입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신고 대상 계약, 거기에 박스 안에 있죠.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매매 계약, 공급 계약입니다. 자, 매매 계약, 공급 계약인데, 공급 계약은 우리 암기 프린터 12번에 건공도시 빈산주택을 몇 번에 있나요? 12번 맞나요? 12번. 예, 12번 맨 밑에 건공도시 빈산주택 8개 동그라미 해놨죠? 그게 여기 8개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그 다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입니다. 이 앞글자만 따서 건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입니다. 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해당되는데 건축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축법은 아닙니다. 그 건축법을 적용받는 게 30호 30세대 이하잖아요. 미만이네요. 30세대 이상이 주택법 적용하죠. 30세대 미만이 건축법 적용되죠. 30호 30세대 이상, 즉 아파트의 경우 주택법 적용되잖아요. 그 전원주택 같은 거 이런 거는 건축법이 적용되는데, 그래서 전원주택은 다 지어놓고 분양하지 미리 분양권 상태에서는 분양 안 하죠. 왜냐하면 건축법은 시공보정이 안 돼요. 주택법은 시공보정이 되잖아요. 만약에 중간에 부도나도 돈 떼일 염려는 없다고. 돈을 내주든지 아니면 다 지어주든지 다른 회사가. 대시양 그 워크아웃 중이죠. 지금 대시양. 그 지금 광주역 근처에 대시양 산꼭대기 짓고 있어요. 지금 부도나기 일보 직전인데도 수분양자들은 걱정할 필요 없죠. 시공보정이 되니까 주택법은. 근데 건축법은 시공보정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건축법은 분양권 상태에서 그래 하면 위험하죠. 그래서 전원주택은 다 지어놓고 분양한다고. 미리 땅만 가지고 분양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는 뭐 짓지도 않고 분양하잖아요. 모델하우스 보고. 자, 건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우리 책에는 지금 요거는 374페이지부터인데 책에 이렇게 그림은 없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걸 그냥 정리한 겁니다. 그 374페이지 신고 절차라고는 돼 있죠. 신고 절차 여기서부터 끝까지를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정리한 거라고. 따라서 책에 이 그림은 없어요. 자, 그러면 매매계약 또는 건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공급계약이 뭡니까? 처음 분양받으면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된다고요? 근데 수분양자들, 즉 처음 분양받은 자, 즉 피분양자들은 부동산거래 신고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거의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알았는데 분양받아 보니까 제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분양회사가 엑셀 파일로 일괄적으로 다 신고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맡겨놔버리면, 수분양자가 안 해버리면 분양한 회사까지 처벌받잖아요. 양쪽 다 받거든요. 처벌을. 쌍방이 처벌받는다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0일 이내 안 하면. 그러니까 엑셀 파일로 그냥 뭐 그 서류만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분양받을 때 뭐 도장하고 인감증명서 이런 거 떼오라고 한다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서류 떼오라는 거 떼가지고 하면 직원이 막 도장 아무데나 꾹꾹 찍고 있는데 자세히 안 보잖아요. 그냥 다 됐습니다 이러면 그게 보니까 부동산거래 신고서에도 도장을 찍더라고. 자필 사인하세요, 도장 찍으세요 하면 그냥 우리 은행 가서 대출할 때 그거 다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그 맨 마지막에 다 읽고 설명 들었음 그 도장 찍으라고 하면, 예, 그냥 그 다 읽어보면 무서워서 대출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르고 있다고. 이게 자기가 분양받고 부동산거래 신고했는 줄도 다 해요. 근데 분양회사가 하더라고요. 분양하는 분양대행사들이. 제가 분양받아 보니까 도장을 찍으라고 그래요. 그 신고서에. 저는 자세하게 다 봤거든. 어디다 도장 찍는지. 제가 강의하기 위해서 한번 봤어요. 자세하게. 근데 대부분 안 보고 그냥 딴짓하고 있고 도장만 가지고 직원이 계속 찍고 있더라고, 앉아서. 자, 매매계약 또는 건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잔금일로부터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하면 X죠. 또는 등기한 날로부터 이렇게 하면 X입니다.
요즘은 30일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바꾼다고 계약일 대신에 잔금일 이런 식으로 바꾸면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맨날 30일만 암기하다가 앞에 말을 바꾸면 어렵다고요. 계약일이 이때 계약일이란 가계약금을 먼저 했으면 가계약금 지급한 날, 계약서를 먼저 작성했으면 계약서를 작성한 날, 민법에서 계약일이란 청약과 성락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날이거든요. 그래서 가계약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의사표시가 합치됐으니까 돈을 주고받은 거잖아요. 계약 내용이 특정됐으니까. 그러면 가계약금 보통은 그렇게 하거든요. 오늘 가계약금 빨리 입금시키라는, 그리고 계약서는 내일 적고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럼 가계약금 입금시킨 날로부터 30일이라는 게 서식에 나와 있어요. 서식, 부동산거래 신고서 서식에 30일. 자, 그 다음에 어디다가 신고하냐면 신고관청이 신고합니다. 거래 당사자가 신고합니다. 단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면 국가 등이 신고합니다. 혼자서 일방이. 근데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무조건 개업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도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하면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옛날에는 적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부 지체 없이로 바뀌었습니다. 적시라는 표현은 공인중개사법에 딱 한 번,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딱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지체 없이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부 다 지체 없이입니다.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에서 적시라는 말 한 번 나오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미 이행을 했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해야 된다. 다만 이미 부과된 거는 이를 징수해야 된다. 이행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교통법규 위반해서 과태료 끊기면 이미 부과된 걸 내야 되잖아요. 또 이제 새로 위반하면 위반만 안 하면 되는 거고, 새로 위반하면 계속 끊겨요. 대전까지 계속 버스 전용 차선 위반하니까 6번인가 8번 정도 끊기더라고요. 계속 가면. 자, 그 다음에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발급하고, 신고 필증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금인제도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금인받을 일은 없기 때문에, 다 신고하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 해제됐으면 30일 이내 해제 등의 신고를 해야 됩니다. 무효 취소, 해제됐으면 무효 취소,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현업에 있을 때 이거 30일 안 기다리고 계약하면 바로 그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어요. 근데 현업에 있는 분들 제가 연수교육을 다니며 보니까 잘 안 하더라고. 30일. 그리고 왜 안 하냐 물어보니까 계약 깨질까 봐 안 하는데, 깨지면 또 해제 신고하려면 해제 신고하면 되잖아 하니까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그냥 아예 깨질지 모르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하는데, 기다리다가 잘못하면 30일 넘어가 버릴 수도 있죠. 저도 또 공동중개 해보니까 짜증나는 경우 있더라고요. 저는 성질 급해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했고 빨리 하라고, 상대방이 전자서명을 해야지, 둘 다 서명을 해야 그게 신고가 수리되는 거거든요. 저만 매도처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먼저 한다고 해놓으면 매수처 개업공개사가 전자서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속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있으면 불안해가지고 맨날 전화하기도 그렇고,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분들하고는 공동중개 안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증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 그 검증체계에 의해서 실거래 가격을 검증하는 사람은 신고관청입니다. 그래서 시세에 비해서 너무 한 30%보다 높게 또는 낮게 거래되면 검증을 한다고요. 다른 거래 사례와 비춰볼 때 특별히 낮거나 높은 경우, 증여해 주는 경우에는 한 30% 정도까지는 낮게 해줘도 문제되지 않죠. 그래서 일부러 상속하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자꾸 줘도, 아들이 살아있을 때 달라 하더라고요. 30% 싸게 줘도 되니까. 나중에 죽을 때 죽게 하니까 그때 필요 없어요. 필요할 때 주려면 주고, 주기 싫으면 말하라 하고, 오히려 협박하듯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없어요. 줄 게 없는데 어쨌든 신고관청이 검증을 한다. 검증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이다. 이걸 반대로 시험에 냈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검증한다 X입니다. 검증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 검증을 하는 사람은 신고관청.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중개사무소는 이천에 있지만 여주에 있는 부동산 중개했으면 신고관청은 여주시장이죠. 자, 그 다음에 신고관청은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주고요. 세금 추징하라고. 그리고 만약 위법행위가 있으면 고발을 하고 그 결과를
신고 간청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매월 1회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암기 프린트 50번.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 50번이 아니고 49번. 50번 맞네. 50번. 50번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50번 동그라미 4번. 50번에 동그라미 2번은 지우세요. 그 자격 취소 5일 이내 국장에게 보고하던 게 지금은 통보로 바뀌었죠. 통보가 그 48번에 동그라미 6번에 보면 자격 취소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돼 있잖아요. 거기에 국장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다음에 바뀐 거는 프린트 내드리고 일단은 그렇게 꽂혀놓고 쓰고 계십시오. 자, 거기에 50번에 동그라미 4번 신고간청은 시도지사에게 뭐 며칠 이내 보고하라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보고하라고 돼 있고요. 보고받은 신고간청 시도지사는 매월 1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374페이지입니다. 우리 기본서 374페이지 신고 의무자입니다. 맨 밑에 31회 때 나왔네요. 그 여러분들 기본서에 이게 몇 회 때 최근에 출제된 거 표시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꼭 알아야 되겠죠. 계속 기출문제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도 중요한데 방문각 모의고사가 무난한 편입니다. 좀 대체로 특정 회사건은 굉장히 어렵게 막 사이드에 있는 것만 내는 회사도 있어요. 그런 거는 실제 시험이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사이드에 한 번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는 것만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 80점 받는 데는 굳이 그렇게 사이드에 있는 것만 할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주된 내용 쉬운 게 중요한 거예요. 쉬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쉽다는 거는 계속 나오니까 저도 강의를 하고 모의고사에도 나오고 이러니까 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안 중요한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문제는 그건 안 좋은 거라고요. 자, 신고 의무자 나왔네요. 그게 374. 신고 기한은 아까 계약일로부터 30일 했고요.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당사자가 신고해야 되고 아까 했던 거 또 반복입니다. 앞에서 다 했죠.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되고 다만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는 안 되고 방문 신고만 됩니다. 한 명이 거부했을 때에는. 한 명이 거부 안 했을 때는 전자문서도 가능하죠. 그리고 중개거래일 때는 반드시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라도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되고 공동중개를 하면 공동중개에 관여한 모든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때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고 제출은 서식에 보면 그 신고서 서식에 보면 1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인이 제출할 수 있다가 아니라 1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에 제가 2명 왔는데 지금 1명 숨어 있어야 됩니까? 들키면 처벌받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은 1인이 할 수 있다. 차라리 이렇게 하면 될 텐데 1인이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2명 가면 안 되는 것처럼 서식에. 자, 그래서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제출은 1인이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라는 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은 다 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공동중개에 관여한 모든 개업공개사가. 자, 신고해야 될 사항 우리 교과서는 지금 375페이지 그 밑에 박스 376, 377까지 거기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암기 프린터는 13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입자, 입주계획, 자금조달계획 요거는 우리 교과서는 381페이지 그 박스에 있는데요. 381페이지 위에 박스에 있네요. 실입주계획, 자금조달계획 요거는 규제지역인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거래, 그 다음에 비규제지역인 경우는 실거래 가격 6억 초과가 아니라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그 밑에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금액과 상관없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매수인인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은. 암기 프린트는 13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회사죠. 회사인데 가짜 회사 만들어가지고 미성년자가 편법으로 이게 투기한 게 많이 적발됐어요. 그래가지고 법인이 아버지한테 빌리고 이래가지고 이자 아버지한테 주면 아버지는 그 이자 받아가지고 현금으로 다시 아들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적발돼가지고 이제 페이퍼 컴퍼니 가짜 회사 만들어가지고 장난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법인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거래가격, 부동산 등의 종류,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계약 체결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조건, 기한, 부동산 등의 소재지. 그래서 시험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신고해야 될 사항 아닙니다. 암기 프린트 5번, 6번에 보면 5번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6번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에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들어가죠.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안 한다고 신고.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거의 암기 프린트 5번, 6번, 9번, 13번 이 4개 암기하면 2문제 풉니다. 2문제 나옵니다. 5번, 6번, 9번, 13번 4군데에서 2문제 시험에 나온다고요. 이 4군데 중에서 이번 모의고사에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제가 모의고사 안 봤는데요. 안 나왔나고요? 나왔을 거예요. 안 나오면 그 문제가 비정상이에요. 4개 중에서 2문제 정도는 나와야 돼요. 자, 법인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 가짜 회사 만들어가지고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잖아. 흔히 우리 페이퍼 컴퍼니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종이 회사 그냥 보니까 제 친구들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법인 만들어가지고 가족들이 거의 전부 다 임원이의 이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주 이사들이니까 전부 다 법인 카드 다 하나씩 주고 그 차도 차량 유지비 이런 것도 다 법인이 다 준다고요. 리스 또는 뭐 렌트카 이런 거 해가지고 법인이 다 지급하고 렌트료. 자, 그래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이 법인의 임원 또는 임원과 친족 관계인지 여부, 또 다만 거래 당사자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거래계약이 공급계약, 분양권 전매는 제외한다. 왜냐하면 국가 등은 속일 수 없잖아요. 국가는 명백하게 그 정확하게 하니까 뭐 가짜 계약서 이런 거 안 하니까 국가 등하고 계약할 때는 필요 없고요. 또 공급계약, 즉 아파트 분양계약 이런 거는 법인장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다운계약서 적을 수 없죠. 공급계약, 아파트 분양계약 6억에 분양받아 놓고 4억에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법인장부에 기록되고 그 분양회사가 다 그걸 신고를 해버렸기 때문에 속일 수 없어요. 옛날에도 다운계약서 못 적었어요. 분양가는. 그래서 이런 거는 제외된다고요. 이런 거는 법인 등기 현황을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 등이 일반 당사자이거나 또는 공급계약, 분양권 전매인 경우. 자, 그 다음에 주택 취득 목적, 취득 자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되는데 법인이 주택 매수자인 경우에 해당되고요. 주택 취득 목적, 자금 조달 계획, 지급 방식, 그 다음에 투기과일 지구면 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되고요. 임대 등 거래 대상 주택의 이용 계획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법인이 유리한 게 법인세가 아마 뭐 24% 뭐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최고 세율이 법인세는. 법인은 집 팔아가지고 남는 돈을 양도소득세 내는 게 아니고 법인세 내죠. 법인세는 비용 다 빼고 남는 돈 가지고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말했지만 자기 가족들 다 법인, 임원 이런 거 해가 차량 유지비 이런 거 다 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고요. 비용 다 써버리고 나면. 그 중개법인도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개업공개사 사무소도 법인인 경우가 대체로 2가지 유형이 있어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세금 많이 내니까 세금 안 내려고 법인 해가지고 그 비용 많이 지출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약간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법인 대표이사 이러면은 그냥 개인 사무소 대표보다는 좀 더 공신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무슨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러면. 그 요거 2020년 옛날에 이게 옛날 정부 때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 그때는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2020년, 21년 한참 올라가가지고 이게 시험에 많이 냈고요. 요즘은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에 있죠.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좀 뭐 우리나라 정권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계적으로 다 이게 코로나 때는 모든 세계에서 다 자금을 많이 풀었잖아요. 우리도 뭐 저도 100만 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런 돈 가지고 그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입니다. 역시 381페이지 그 맨 밑에 박스에 있죠.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인데 수도권 등에 소재하는 경우 1억 이상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수도권 등 외의 지역은 6억 이상입니다. 수도권이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를 말합니다. 수도권 등이 수도권은 어디가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보면 서울, 인천, 경기도가 수도권입니다. 저기 춘천이나 천안은 수도권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지분거래인 경우 수도권 등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 수도권 등 외의 경우에는 지분거래든 비지분거래든 모두 6억 이상인 경우만 토지취득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되고 이때 토지란 건축법상 사용 승인받은 건축물이 있는 필지가격은 제외한다. 나대지를 말하는 거죠. 집 이미 지어진 토지는 제외한다고요? 그거는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이 있으니까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그럼 결국은 뭡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주택하고 토지만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럼 규제 안 하는 게 뭐예요? 상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뭐 펜션, 호텔 이런 거 분양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건 돈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돈 되는 거는 토지하고 주택이에요.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해야 돈이 돼요. 정부에서 규제 안 하는 거는 돈 안 된다는 이야기. 상가 같은 거는 지금 광교, 신도시 이런 데 상가 다 비어 있어요. 지금 심지어 판교도 상가는 지금 공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요즘 그래서 뭐 렌트 프리 뭐 6개월씩 이렇게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세 안 내고 그냥 들어와서 전기요금 이런 것만 내고 쓰라고 한 6개월 쓰라고 그래요. 신도시는 가면. 자, 신고 방법입니다. 382페이지에 있는데요.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게 있고 이게 방문신고죠.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그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계약서, 확인설명서 2개밖에 없는데 올해 1월 1일부로 신설된 게 주택임대차 신고서에는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도록 신설됐습니다. 서식에. 제가 볼 때는 입법의 불비 잘못 만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확정됐어요. 주택임대차 신고서에 서명 및 날인하는 걸로. 자, 전자문서는 대리인은 안 되고 본인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하는 거는 인터넷상 대리권 수여했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면 또 위임장하고 이런 거 업로드하고 하려면 복잡하죠. 지금 현재는 전자문서로 하는 거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지금 중개사무소에서는 본인만 가능하다, 개업공개사만 가능하다 하니까 어떤 실장님이 나는 내가 다 하는데 이러더라고. 보조원이 누구 아이디로 로그인했는데 사장님 아이디로 패스워드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그건 사장님이 하는 걸로 되지 지문인식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계가. 자, 그 다음에 공동으로 서명 날인 또는 날인하여 제출은 1인이 해야 된다라고 돼 있다고 했습니다. 서식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신고하는 사람 신분증은 제시를 해야 되지만 단 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하는데 거래 당사자는 서명 날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이 국가 당사자인 경우, 직거래인 경우는 국가 등이 신고하지만 중개거래일 때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도 중개거래인 경우는. 자, 제출 대행인데 전자문서는 대리인이 불가능하고요. 방문신고는 대행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하고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를 대행하는 걸 제가 현업을 하면서 보니까 거래 당사자 대리하는 거는 법무사가 대행하더라고요. 제가 친구 거 소개를 해봤는데 부산역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계약서 쓰고 부산역 2층에서 1층에 내려가지도 않고 바로 KTX 타고 올라왔어요. 그 법무사 나와가지고 그냥 서명 날인하는데 이건 누구 거 있어야 되겠어요? 그럼 그 자필 서명 누구 거 자필 서명이 본인 자필 서명 위임장이죠. 본인. 대리인이 하려면 본인 게 있어야 돼. 이때 본인이 누구예요? 매수인, 매도인 둘 다입니까? 둘 중에 한 명입니까? 둘 다 거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둘 중에 한 명 것만 있으면 될까요?
네, 한 명 것만 있으면 되더라고. 이게 제출을 대행하는 거예요. 작성을 대행하는 게 아니고, 작성 서식에는 그 법무사가 매도인 매수인 거 도장을 다 찍더라고. 신고서 서식에는. 그래가지고 제출만 대행하는 거예요. 제출은 누가 한다고 했어요? 1인이 제출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한 명 것만 있으면 돼요. 그 현실적으로 제가 직접 소개를 해보니까 그냥 매수인 것만 하더라고. 매수인 것만. 왜냐면 법무사가 매수인한테 돈 받잖아요. 등기 대행해주고. 등기하러 가려면 이게 신고 필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등기 하려면. 그러니까 어차피 등기소에 갔다가 가니까. 그리고 10만 원 받더라고. 10만 원.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법무사들은 10만 원 받고 해주던데 개업공개사는 돈도 안 받고 왜 이런 거 하라고 업무만 보고 하냐 하니까 너도 받아라며 이러더라고요. 국토부에서. 받으면 중개보수 초과 수수에 안 되냐니까. 이건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업무 대행하는 거니까 받아도 된다. 상당한 금액은. 그 상당한 금액이 얼마인데 그건 사회통념상 상당한 금액. 재판 받아봐야 한다. 만약에 10만 원 받아 많이 받았다고 민원 넣으면 소송해봐야 한다고. 아직까지는 얼마 받아도 된다 이런 규정은 없는데 상당한 금액은 받아도 된다. 그래서 국가권익위에 이런 데서는 집 보유주로 10군데 보유주로 갔으면 최저 시급 정도 돈을 받아도 계약 성립과 상관없이 수고비를 받아도 위반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받는 개업공개사님들 없죠? 집 보여주고 받으면 재수없다고 다른 데 가본다고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뭐 중개보수는 아니다. 집 구경시키러 갔으면 기름값 정도 받아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법인을 대행하는 경우 법인 인감 날인된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요. 법인 인감증명서 있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를 대행하는 것은 보조원은 안 되고 소속공개사만 가능하고요. 이때는 소속공개사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개업공개사의 위임장이나 등록증 사본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속공개사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고용신고가 돼 있으면 다 뜬다고. 소속공개사라고. 그래서 굳이 개업공개사 위임장 같은 거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자, 신고필증 발급은 지체 없이입니다. 그리고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신고필증 받으면. 그리고 법인신고서 등이 제출된 때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이런 걸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걸 제출 안 하면 신고필증을 못 받고, 신고필증을 못 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하게 되겠죠.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고, 해제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 신고서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면 손님들이 전자계약서 작성해달라고 하면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매수인, 임차인들은 대출금리가 할인되고요. 전세 반환 보증보험료도 할인됩니다. 이거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자꾸 전자계약서 작성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독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계약서 작성해놓으면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전산으로 구축되면 정부에서는 그 부동산 통계 이런 걸 알기가 쉽겠죠.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신고,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거래 당사자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신고 안 하면 거래 당사자만 처벌받고 개업공개사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거래면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해야 된다 했죠. 해제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 있고요. 한 명이 신고 거부하면 입증서류와 단독신고 사유서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요. 일방이 국가 당사자라도 국가 등이 할 수 있는 거지 해제신고 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다고요.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면 국가 등이 해야 된다 했어요. 직거래면. 근데 해제신고는 할 수 있다. 중개거래일 때 개공이 해제신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해제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다. 의무사항은. 다만 개업공개사가 해줄 수는 있다. 자, 제출 대행인데 해제신고도 역시 대리인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해제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자, 다음은 390페이지 정정신청입니다. 암기 프린트는 14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14번에 보면 주지사 종목. 정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걸 고치는 게 정정입니다. 변경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게 아니라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를 말합니다.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인데요. 이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해당 당사자 혼자서. 따라서 요거 하나만 전자문서는 불가능입니다. 요거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가능하니까 혼자서 하다 보면 속일 수 있으니까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문서 안 되고요. 나머지는 전자문서 가능하고요.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소재지,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이 가능한데 토지의 종류는 정정 안 됩니다.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 정정 가능합니다. 정정 신청서라는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 필정에 정정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토지의 종류,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정정 불가능입니다. 이런 걸 바꿔버리면, 소재지를 바꿔버리면 딴 부동산이 되잖아요. 딴 부동산. 지번 마찬가지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바꿔버리면 제가 샀다가 다른 사람한테 돈 받고 피 받고 팔아먹으면서 그냥 아예 저는 빠져버리고 중간 생략 등기로 악용할 수 있겠죠. 정정할 게 맨 마지막 산 사람한테 이 사람이 산 걸로 정정해버리고 이름도 바꿔버리고 주민등록번호 바꿔버리면 되니까 이런 본질적 내용은 정정이 안 된다고요. 오타 고치는 게 정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정 신청 방법은 신고 필정에 정정사항을 표시하고 정정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 필정에 한다고 서식이 없기 때문에 정정, 변경 신고 필정도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자, 다음은 변경 신고입니다. 지분 변경, 도면 가기 8가지입니다. 암기 프린트 15번에 있습니다.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그 다음에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거래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 일부가 추가되는 경우는 안 됩니다. A, B, C 3명이 있는데 4명으로 변경하는 건 안 됩니다. 단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요. 새로 추가하는 것은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 지급일, 계약 대상 면적, 가격, 공급가액, 옥션 비용은 전자문서 안 된다. 이거는 단독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조건이나 기한입니다. 자,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는 안 되고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요. 등기 신청 전에만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정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정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죠. 오타니까. 면적이 100제곱미터인데 1000제곱미터로 동그라미 하나 잘못 적었으면 언제든지 정정 가능하다고 등기하고 나서도. 그러나 변경은 추후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등기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주택임대차 신고부터는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